2009년 7월 18일 밤 9시 12분 부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34세 직장인 최세정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진 뒤 혼자 버스를 기다리다 갑자기 정류장을 벗어나 큰 길 맞은편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선택은 평소 그녀가 다니던 길도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정 씨의 휴대전화는 도심 남쪽의 좁은 구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불규칙한 이동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7분 전원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정 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집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지갑, 신분증, 출퇴근 카드, 그녀가 아끼던 반려식물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했다는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초기엔 실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직전 세정 씨 컴퓨터에서 의미심장한 검색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부산 외곽의 한 행정기관에서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던 한 여성의 정보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자동 조회되며 수사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정보는 실종된 최세정 씨의 실제 신분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겹쳤지만 사진 속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여름 정류장을 떠난 최세정 씨는 도대체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라진 그녀의 이름은 누구의 손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기는 실종 탐사대입니다. 시간 속에 멈춰버린 사건들, 여러분의 관심이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기록을 비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부산 남구의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는 주말 근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4세 최세정 씨는 그 회사에서 3년째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류 작업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고 마감 기한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필요한 말은 분명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세정 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퇴근 후 회식 자리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가끔 동료들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5월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는 표정이 자주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고 누가 부르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세정 씨가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6월에 들어서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한 동료가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세정 씨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세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주말에도 격주로 근무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날은 세정 씨를 포함해 5명이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평일보다 여유로운 편이었고 직원들도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업무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세정 씨는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2명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혼자 먹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지만 절반도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 동료 박성재 씨가 세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업무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6세 남성이었던 박성재 씨는 세정 씨와 같은 부서에서 3년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마주 보고 앉아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대화는 약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두 사람의 대화가 평소보다 조금 길다고 느꼈습니다. 중간에 세정 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고 세정 씨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 4시쯤 세정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15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한 여성 동료는 그때 세정 씨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주말 근무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은 퇴근 준비를 시작했고 세정 씨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를 깨끗이 닦고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순히 피곤한 것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무언가 불안해하는 듯했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세정 씨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고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 3명은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고 세정 씨는 반대 방향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재 씨도 세정 씨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도중에 지하철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정 씨는 평소처럼 회사 앞 대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자주 돌려 뒤를 확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도 뒤를 돌아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 6시 45분 세정 씨는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정 씨는 정류장 끝자리에 섰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주 확인했지만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7시 5분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소 타던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721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 정류장에는 세정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나중에 목격자는 진술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후 7시 10분쯤 세정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짧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세정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12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정 씨는 갑자기 정류장을 벗어나 큰 길 맞은편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거나 또는 급하게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류장 근처 편의점 직원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세정 씨가 정류장을 떠날 때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기 직전 잠시 멈춰서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골목은 세정 씨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골목 안쪽은 노후한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고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정 씨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전 8시 세정 씨의 친언니 최미라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8세였던 미라 씨는 세정 씨와 4살 차이가 났습니다. 결혼해서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었고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전화벨은 울렸지만 세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이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정 씨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근무를 한 다음 날은 더욱 피곤해했습니다. 오전 10시 미라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외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미라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보통 오후가 되면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미라 씨는 동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세정 씨는 남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습니다. 미라 씨의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오후 4시 10분, 미라 씨가 동생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정 씨는 503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휴대전화로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함께 집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관리소장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는 긴장한 상태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라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은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세정 씨가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날 집은 마치 사진처럼 완벽했습니다. 신발도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세정 씨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 현금 약 8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증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도 발견되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접시 2개와 컵 하나, 젓가락 한 벌이 건조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베개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세정 씨가 즐겨 읽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책갈피가 중간쯤 꽂혀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색깔별로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옷장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장용 작은 캐리어도 현관 옆 신발장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세면대는 깨끗했고 수건도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칫솔, 치약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샴푸와 린스도 욕실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세정 씨가 키우던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흙을 만져보니 촉촉했습니다. 최근에 물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토요일 아침이나 금요일 저녁에 물을 줬을 것입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가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화면에 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급하게 외출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옷이 흩어져 있지도 않았고
가전제품이 켜진 채로 방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라 씨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생이 계획적으로 어딘가로 떠났다면 최소한 지갑은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갑도, 신분증도, 교통카드도 모든 것이 집에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5시 미라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소장도 함께 있었고 그가 전화를 대신 걸어줬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은 이도현 형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실종 사건을 여러 건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형사는 미라 씨로부터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정 씨의 집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 형사가 세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라 씨와 관리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집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미라 씨의 말대로 집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형사는 거실, 책상 위의 노트북에 주목했습니다. 덮개가 열린 채로 있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세정 씨가 노트북을 사용한 후 덮개를 닫는 습관이 있다는 미라 씨의 말과 달랐습니다. 이 형사는 노트북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신사에 의뢰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서 즉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통신사로부터 첫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세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는 매우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12분, 세정 씨의 휴대전화는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편의점 직원의 목격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휴대전화는 버스 정류장 맞은편 골목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약 5km로 빠른 걸음 정도였습니다. 오후 7시 22분, 휴대전화는 골목 안쪽 상가지대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약 5분간 머물렀습니다. 위치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27분, 휴대전화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불규칙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남쪽으로 100m쯤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치 길을 찾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7시 35분, 휴대전화는 골목 안쪽 주택가 근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지점은 버스 정류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따라가면 600m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오후 7시 40분부터 7시 47분까지 휴대전화는 같은 위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7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계속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7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누군가 전원을 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형사는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7월 19일 저녁 8시 30분, 이 형사는 남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섞인 지역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2층 또는 3층 높이였고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으며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휴대전화가 마지막 신호를 보낸 지점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반경 50m 안에는 작은 상가 몇 개와 주택 여러 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이었고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 형사는 주변 상가와 주택을 방문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평범한 주말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분식집 주인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쯤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평소보다 일찍 정리하기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다급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골목 안쪽을 잠깐 봤지만 어두워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도 멈췄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시각이 세정 씨의 휴대전화가 골목 안쪽에서 신호를 보내던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형사는 골목 안쪽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도 이 구역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9년 당시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로와 상가 중심가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골목 안쪽은 대부분 사각지대였습니다. 다만 골목 입구에서 약 100m 떨어진 큰 길에는 CC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7월 18일 저녁 7시 12분경 세정시로 보이는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골목 입구 일부만 비추고 있었고 안쪽 깊은 곳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세정 씨는 왜 그 골목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곳은 그녀의 집 방향도 아니었고 평소 다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휴대전화는 왜 7시 47분에 갑자기 꺼진 것일까요? 이 형사는 세정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이 형사는 세정 씨의 친언니 최미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라 씨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미라 씨에게 세정 씨의 최근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이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5월 중순쯤부터 동생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5월 20일쯤 세정 씨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누구냐고 묻자 세정 씨는 모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씨는 처음에 동생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정 씨는 원래 조금 불안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6월 초, 세정 씨는 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정 씨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5kg 이상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가 건강을 걱정하자 세정 씨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 세정 씨는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쓰던 일기장을 모두 찢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왜 그랬느냐고 묻자 세정 씨는 그냥 정리하고 싶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계속 물어도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7월 초, 미라 씨는 동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이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옷장도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 책들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이유를 묻자, 세정 씨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형사는 미라 씨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가 최근 급전이 필요했는지 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미라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정 씨는 돈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어려워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6월 말쯤 세정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라 씨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송금해줬습니다. 세정 씨는 고맙다고 말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 돈을 갚았는지 물었습니다. 미라 씨는 아직 갚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재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세정 씨의 회사 동료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이 형사는 세정 씨가 근무하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는 부산 남구의 한 중소기업으로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형사는 세정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동료들은 세정 씨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좋았고 실수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세정 씨가 조금 이상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자주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동료는 6월 말쯤 세정 씨가 회사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세정 씨가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세정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7월 18일 회사에서의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날 세정 씨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끔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박성재 씨가 그날 오후 세정 씨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박성재 씨는 36세 남성으로 세정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36세 남성으로 세정 씨와 3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 입사해서 7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7월 18일 세정 씨와의 대화에 대해 묻자 박성재 씨는 업무 관련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류 확인 문제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서류의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형사가 그날 세정 씨의 상태에 대해 묻자 박성재 씨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여성 동료는 그날 박성재 씨와 세정 씨가 대화할 때 세정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세정 씨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최근 몇 달 동안 박성재 씨가 세정 씨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관련 대화가 많았지만 가끔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와 세정 씨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동료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료는 최근 몇 달 동안 박성재 씨가 세정 씨를 자주 챙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정 씨가 힘들어할 때 가장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 박성재 씨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정 씨도 고민이 있을 때 박성재 씨와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에게 7월 18일 퇴근 후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오후 6시 30분에 회사를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지하철은 30분 정도 탔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 집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성재 씨의 휴대전화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10분쯤 박성재 씨의 집 근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시간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충전하느라 전원을 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형사는 그 시간대가 세정 씨의 휴대전화가 골목 안쪽에서 신호를 보내다가 전원이 꺼진 시간과 겹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씨의 집은 세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5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장소를 1시간 안에 왕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에게 세정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업무 관련 내용만 주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씨의 진술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7월 22일, 이 형사는 세정 씨의 컴퓨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정 씨의 노트북은 부산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세정 씨는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특정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후 9시 15분, 세정 씨는 주민등록 재발급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여러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0분, 타 지역 전입 절차에 대해서도 검색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로 전입할 때의 절차를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세정 씨는 신분 등록 관련 서류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각 서류의 용도와 발급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세정 씨는 중고 휴대전화 구입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개통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선불폰 사용법, 중고폰 거래, 사이트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색 패턴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각 사이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만들듯이 하나씩 확인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아 해야 할 것들만 정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이 검색 기록들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정 씨는 왜 이런 정보를 찾았을까요? 누군가 다른 신분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컴퓨터에서는 이메일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세정 씨는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임시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메일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 골목 안쪽 분식집 앞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장소는 세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형사는 즉시 그 이메일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은 임시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입 정보도 가짜였고 IP 주소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또 다른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후 11시 45분, 세정 씨는 간단한 메모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정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실종 전날 밤이었습니다. 메모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집 정리 완료, 서류 준비 완료, 마지막 만남. 이 형사는 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정 씨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7월 18일 저녁 골목 안쪽에서 이뤄진 것일까요? 이 형사는 세정 씨가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것일까요? 7월 23일, 이 형사는 골목 근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카페를 방문해서 7월 18일 저녁에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형사가 7월 18일 저녁 7시쯤의 상황을 묻자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10분쯤 한 남성이 카페 밖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속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7월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자도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그 남성이 계속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에 대지도 않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끔 화면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그 남성이 약 10분 정도 그곳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골목 쪽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걸음이 빨랐고 목적이 뚜렷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시각이 세정 씨의 휴대전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던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세정 씨가 골목으로 들어간 직후 그 남성도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형사는 직원에게 그 남성의 얼굴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얼굴은 잘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남성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턱선이 각진 편이었고 체격이 마른 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형사는 직원에게 몽타주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기억하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정확한 몽타주를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형사는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정 씨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일까요? 7월 25일, 이 형사는 세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세정 씨는 7월 18일 하루 동안 총 5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전 9시 15분, 세정 씨는 언니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나중에 그때 동생이 평소와 다름없이 안부를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세정 씨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매우 짧은 통화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
세정 씨는 같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 세정 씨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안 되었습니다. 30초 정도였습니다. 오후 7시 20분, 세정 씨는 마지막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0초였습니다. 이것이 세정 씨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 형사는 그 알 수 없는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선불폰이었습니다. 등록된 명의가 없었고 7월 18일 이후로는 사용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이 형사는 세정 씨가 그날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골목 안쪽에서 이뤄졌습니다. 세정 씨는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정 씨의 실종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이 끝나갔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파일을 계속 검토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외곽 기장군의 한 행정기관에서 신규 전입자 인적 사항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자동 조회되었습니다. 이름은 최세정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최세진,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생년월일도 1975년 3월 15일로 세정 씨의 생년월일인 1975년 3월 17일과 이틀 차이였습니다. 시스템 담당자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 세정 씨 실종 사건 파일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신규 전입자로 등록된 여성의 주소지는 기장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세정 씨가 실종되기 전 컴퓨터에서 검색했던 지역과 일치했습니다. 이 형사는 즉시 그 주소지를 방문했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오후, 이 형사는 기장군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최세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형사는 전입신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2010년 12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은 세정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 윤곽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정 씨는 34세였고 사진 속 여성은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이 형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세정 씨의 신분과 비슷한 정보를 사용해서 전입 신고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세정 씨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 형사는 전입 신고를 한 여성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위조된 신분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이것이 세정 씨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11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형사는 계속 수사를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사건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이 형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세정 씨 회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지만 세정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즉시 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전, 두 사람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제보자는 32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 당시 세정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있어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형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09년 7월 초, 정확히는 7월 8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제보자는 세정 씨와 박성재 씨가 회사 옥상에서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여름이라 더웠고 사무실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서 밖 공기를 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옥상에 세정 씨와 박성재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문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기도 어색하고 나가기도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정 씨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제보자는 기억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자신이 도와준 것을 잊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정 씨는 그것은 도움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고 제보자는 증언했습니다. 돈, 빚, 갚다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툼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가 먼저 옥상을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빨랐다고 제보자는 기억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혼자 남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보자는 그 일을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정 씨가 실종된 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에서 미제 사건 특집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형사는 제보자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박성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박성재 씨는 부산 남부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2년 만에 재소환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에게 2009년 7월 8일 세정 씨와 다툰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가 제보자의 증언을 자세히 제시하자 박성재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세정 씨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9년 5월 초, 세정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세정 씨는 2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되어도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여러 번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정 씨는 계속 미뤘습니다. 7월 8일, 박성재 씨는 참지 못하고 세정 씨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정 씨는 지금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화가 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에게 7월 18일 토요일 세정 씨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7월 18일 저녁 세정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정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구의 한 골목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분식집 앞에서 세정 씨를 만났습니다. 세정 씨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다음 주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정 씨는 그날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박성재 씨는 증언했습니다. 무언가 불안해 보였고 계속 주변을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세정 씨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박성재 씨는 먼저 그곳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정 씨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것이 세정 씨를 본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왜 처음 조사 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정 씨는 박성재 씨와 헤어진 후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형사는 박성재 씨에게 세정 씨와 헤어진 후의 행적을 다시 물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곧바로 집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2009년 당시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재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박성재 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8시 30분에 다시 켜진 후 첫 신호가 잡힌 위치는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기장군 외곽의 야산 근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곳은 세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위조된 신분으로 전입 신고가 접수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재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형사가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제시하자 박성재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박성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세정 씨와 헤어진 후 골목을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세정 씨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정 씨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다고 박성재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차를 돌려 세정 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정 씨는 골목 안쪽 주택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세정 씨는 박성재 씨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고 누군가 따라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기장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정 씨는 자신이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분을 팔기로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고 이제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정 씨는 자신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자신은 어딘가로 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정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거절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장군 외곽의 야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고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박성재 씨는 차를 세우고 세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정 씨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차 밖을 계속 보면서 누군가 따라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정 씨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성재 씨는 놀라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정 씨는 야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두웠고 지형이 험했습니다.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었고 경사도 가팔랐습니다. 갑자기 세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성재 씨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보니
세정 씨가 경사면 아래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약 3m 정도 아래였습니다. 박성재 씨는 조심스럽게 경사면을 내려갔습니다. 세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세정 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성재 씨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세정 씨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정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을 의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그날 만난 것도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이 형사는 박성재 씨의 진술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경찰은 기장군 외곽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3일째인 7월 24일, 박성재 씨가 말한 지점 근처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한 결과 유해는 30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최세정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세정 씨는 경사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9년 7월 18일 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사건 당일 세정 씨와 함께 있었고 사고 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명확했습니다. 2년간 사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2011년 8월 5일, 박성재 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성재 씨는 세정 씨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성재 씨가 사고 후 신고하지 않았고 2년간 사실을 숨긴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세정 씨를 구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박성재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정 씨의 유해는 가족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을 2년 만에 찾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2년 4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정 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참석했고 세정 씨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미라 씨는 동생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간 기다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은 남았습니다. 세정 씨가 말한 신분 대여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녀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2010년에 발견된 위조된 전입신고는 누가 한 것일까요? 세정 씨가 준비했던 서류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정 씨가 관련되었던 신분 관련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연락했던 선불폰 번호의 주인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세정 씨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귀가 중 실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종 직전 검색 기록, 정류장을 벗어난 마지막 발걸음, 그리고 타 지역에서 발견된 비슷한 이름의 전입 기록은 사건이 훨씬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정 씨는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압박과 불안 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뒤 발견된 유해는 오랫동안 멈춰 있던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건을 어둠 속에 두는지를 또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실종탐사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시간 속에 묻히려는 사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